내년 11월에 열리게 될 중간선거는 아직도 1년 5개월여 남아있지만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주별로 선거법 제정 혹은 개정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 결과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공화당이 엄격하게 투표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유권자 투표권을 확대를 내세운 민주당 측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기 구매가 급증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총기 구매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흑인 조지 플로이드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자 불안한 사람들이 총기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아주 철저한 지금 대결을 지금 펼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5개월 남았는데요. 네. 이미 내년 2022년 11월 중간선거는 시작됐다. 시작이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1월에 투표소에서 유권자들 투표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이 싸움, 선거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투표를 인정할 것인가, 투표하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규정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미 승패는 끝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선거가 열리는 내년 11월까지 그 사이에 벌이는 이 전쟁이 네. 결국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지난해 11월 열린 선거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백악관, 연방상원, 연방하원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 유권자 투표율이 크게 올라간 게 가장 큰 승리 요인으로 지금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거 플러스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투표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평소에 투표 잘 하지 않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투표로에 참여했기 때문에 네. 투표율이 올라갔고 그것이 이제 공화당을 이기는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라는 건 전통적으로 투표소에 가서 한 표를 행사하고 그걸 종이를 기표함에 넣고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그것뿐만이 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의 우편 투표, 사전 투표, 부재자 투표 여러 가지 방식의 투표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가능할 수 있게끔 이제는 좀 계속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이고요.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인다면 계속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반대죠.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 패인인데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던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물론 민주당이나 또 주류 언론들 중에 친민주당 성향에서는 공화당이 유권자 투표를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의 투표가 혼합돼서 또 주별로 어떤 데는 투표 당일 끝나고도 일주일, 2주일, 3주일 늘어지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자격자, 유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 또 중복 투표, 어떤 사람은 부재자 투표도 하고 직접 투표소에 가서도 투표하고 이렇게 중복 투표도 있을 수 있고 대리 투표.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투표하라고 용지를 보냈는데 사실 그게 본인이 했는지 다른 사람이 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투표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공화당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다는 그런 게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해야지. 그게 확인도 안 되는데 다 인정해 버리면 이거는 부정선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은 엄격하게 선거 관리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아니냐 이제 이게 공화당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이거는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굉장히 사활을 건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이 패했던 공화당이 조금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미 민주당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것도 없고 지금 방식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건데 공화당이 그걸 이제 지금 방식대로 유지하지 않고 더 엄격하게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공화당은
그 결국 연방 차원에서는 힘드니까 각 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연방은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연방 상원도 동수지만 의장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연방 하원도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연방 차원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화당은 주 차원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에서 한 30여 개 주, 공화당이 리드하고 있는 주가 한 30여 개 주가 되는데 그 각 주별로 개별적으로 이런 그 법을 제정을 한다거나 또는 있는 법을 개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화당의 이런 그 노력이 성과를 만약에 바란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또 공화당이 작년 11월 선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가 뉴욕대학 브래넌 정의센터 집계를 인용해서 자세히 보도한 내용을 보면 5월 중순 현재 14개 주에서 투표에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조항이 담긴 22개 법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 14개 주는 거의 다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고요. 18개 주는 비슷한 61개 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8개 주도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입니다. 아칸소, 몬태나 이 두 개 주가 각각 4개의 새 법을 이미 제정을 해서 새로운 투표권 제한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는데 이 두 주는 모두 엄격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내용을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래서 아칸소와 몬태나가 지금 가장 이런 움직임을 선도하는 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직접 투표소에서 투표할 때도 신분 확인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편 투표 유권자의 투표 용지를 회수할 때도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런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엘라바마,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같은 주들도 속속 이런 식의 지금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은 유권자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보면 굉장히 나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재자 투표라든가 사전 투표, 우편 투표에 대해서 좀 살펴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방 차원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우세인 건 확실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 각 주별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또 공화당이 또 우위에 맞아요. 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화당이 이 주선거법을 강화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주로 좀 연방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연방은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네, 근데 그렇죠. 공화당은 연방으로는 지금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 차원에서 대결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에서는 공화당이 유리해요. 글쎄요. 지금 그 주지사를 놓고 보면 50개 주 중에서 공화당이 주지사를 차지하고 있는 주가 27개 주, 어허. 민주당이 주지사인 주가 23개 주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이 주지사에서 우세하고요. 주상원을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어허. 주상원의 그 어허. 다수당을. 그러면 31개 주가 공화당이 주상원이 네. 우세하고요. 민주당이 주상원에서 우세한 주는 19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9개 주에서 우세하고 민주당이 20개 주에서 우세하고 한 개 주가 좀 애매한데 이 엘라스카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23대 17로 우세한데 이 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력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협치가 진행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는 협치기 때문에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별도로 카운트해서 하나다. 그래서 29대 20대 1 어찌됐건 이걸 뭐 협치로 하건 아니면 단순 숫자대로 공화당 우세로 하건 어찌됐건 공화당이 주상원이나 주하원은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대략 보면 주지사, 주상원, 주하원을 보면 27개 주에서 많게는 31개 주까지 우세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19개에서 23개 정도죠. 우세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만 다 이렇게 법을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개정한다면 당연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치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경된 것이 주 선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방상원, 연방하원 그 주에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도 다 관련이 되거든요. 선거법은 항상 주별로 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연방 권력은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주 권력은 숫자를 놓고 보면 공화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참 묘한 이 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11월 선거에서 사실은 제대로 관리를 되지 못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언론들이 보도하듯이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당이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제한해주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만 공화당이 주장하는 것 중에 분명히 일리 있는 면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뭐 우편투표 다 좋은데 과연 이게 제대로 관리됐느냐. 예를 들어서 우편투표를 집으로 보내면 투표가 집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정말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투표하라고 보냈는데 그걸 예를 들어 젊은 아들이 몰래 투표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하죠. 사실 그런 일은 원래는 투표 정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확인 작업이나 관리 작업이 있느냐. 공화당이 볼 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영주권자도 지금 투표권이 없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네. 과연 투표권 없는 사람이 투표한 걸 제대로 과연 다 걸러내는 거냐. 이런 이제 의구심.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은 이런 공화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인정할 수 없, 네.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이건 유법이다. 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그쵸.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도 일리는 있는 게 지금 시대가 21세기 아닙니까? 2021년 지금 6월 달인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투표소에 다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길게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 서서 기다려서 자기 차례에 찍고 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왜 우리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간편하게 부재자 투표, 뭐 우편 투표 또 투표소 가더라도 사전 투표해가지고 한 날 한시에 다 몰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자유로운 날짜에 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요즘 시대에 맞는 정신이다. 지금 출퇴근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언제 거기 가서 투표하느냐. 더군다나 미국은 이 투표하는 날짜가 한국처럼 임시 공휴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문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투표까지 인정돼야 된다. 이게 민주당 얘기예요. 네. 쇼핑도 온라인 쇼핑이 대세듯이 투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일부 부작용이지 그게 뭐 모든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지금 이 만드는 법 같은 걸 보면 그게 아니라 아예 사전 투표,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겠다,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너무 강경한 이런 법을 만드니까 이건 시대와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인데 이런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 서로의 주장의 포인트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절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표에 대한 각종 투표 방법에 대한 관리는 필요한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양당은 과연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는 꿈쩍 없습니다. 민주당이라. 자, 이번에는 총기 구매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총기 구매가 그렇게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는데요. 네. 지난해 그 총기 구매가 그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총기 구매가 1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64%나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무지하게 늘었네. 무진하게 늘어난 네,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발생했잖아요. 아무도 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비참한 죽음 이후에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돼서 시위 속에 뭐 약탈과 방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 심리가 총이 있어야 되겠구나. 나라도 지켜야 하고 내 가족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총기 구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근데 되고 뭐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총기 구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계속 그래요. 지금 올해 1월 한 달 동안 230만여 정이 넘는 총기가 팔려나갔다고 그럽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록이고요. 어마어마하네. 또 올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에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20년 1분기보다 18%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 작년 1분기도 굉장히 총기 판매가 급증한 시기였는데 그때보다도 18%가 더 늘어났으니까 올해도 굉장한 거고요. 그 하버드 대학이 19,000명 전국적으로 총기 구매 관련해서 설문조사 실시했더니 미국 성인들의 6.5%인 1,700만여 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총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뭐 2019년에 비해도 그렇고 또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좀 불안한 시기였던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총기가 구매가 늘어났다는 거는 좀 뜻밖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팬데믹이라든가 어. 이런 조지 플로이드 죽음 이후에 나타났던 그런
어떠한 시위 또 시위의 이 속에서 함께 일어났던 약탈과 방화까지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참 재미난 현상이 생애 첫 구매자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총기를 구매하지 않았던 총을 갖고 있으려는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작년에 굉장히 총을 많이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총기 소유에 익숙한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주로 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화이트 칼라 좀 진보적인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총을 많이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중에 절반이 여성이었다 그래요. 여성들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여성들이 대거 총을 구입했고 흑인과 히스패닉도 20%씩 총기를 지금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난 게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어떻게 총알을 장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총을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평소에 총과 친하지 않았던 총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총을 구입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집에 습격해 온다거나 돌발적인 상황에 최소한 나와 내 가족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집에 두기 위해서 총을 구입했다. 그런 얘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별로 또 인종별로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나요. 미국의 총기 소유자 보면 역시 전통적인 총기 소유 그룹 남성과 백인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63%가 남성. 그러니까 여성은 뭐 37%죠.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로 남성이 압도적이고요. 백인은 73%. 더욱더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국에서 총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백인 남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백인의 지금 미국 내 인구 비율이 6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총기 소유자가 73%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지금 총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인종별로 보면 흑인은 10%, 히스패닉이 12%니까 백인의 뭐 6분의 1,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는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흑인들이 미국에서 인구 비율 차지하는 게 12%인데 총기 소지는 10%니까 흑인들은 인구 수보다 오히려 총기 소지 수가 좀 적다. 그래서 뭐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범죄와 연관된 사람들이 흑인이 많다는 우리가 선입관이 있지만 총기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백인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뭐 보면 12살짜리 보이와 14살짜리 거리 뭐 AK-47 가지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그 뭐 가라지에 보니까 총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소년 얼굴이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앳된 소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소년이 금발에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년이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이 참 큰일 났어요, 미국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런가 하면 5살 난 엄마가 목줄이 풀린 개를 쏘기 위해 위험하니까 개를 총 쏘기 위해서 총을 쏘다가 자기 5살짜리 아들을 쐈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 사건도 지금 벌어졌고요. 참 총기가 심각해요. 글쎄 말이에요. 걱정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